똘레랑스에 붙인 두 개의 사족, 홍세와 철학 교수인 제라르 FC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똘레랑스라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똘레랑스가 실은 데모크라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옹호해. 그에 따르면 오늘날 데모크라시는 이미 주성화된 이념이 되었는데 똘레랑스는 여전히 실천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제라르에게 우리의 전통 속의 중용과 외유내강이라는 똘레랑스와 비슷하나 똘레랑스보다 더 훌륭한 개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에게 헛된 주장을 했던 게 아니다. 중용은 극단주의를 멀리하고 온유하다는 점에서 똘레랑스와 비슷하면서도 그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외유내강은 남에겐 부드러움을, 자신에겐 강직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똘레랑스보다 한 단계 위였다. 우리는 그와 같이 훌륭한 실천적 사상들을 모두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었다. 똘레랑스는 유럽 땅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6세기 중엽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신구교 간의 갈등은 16세기 말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잠깐 수그러드는 듯 하더니 다시 격렬해져 18세기에도 끝나지 않았었다. 신교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칼라스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2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되자 이에 격노한 볼테르가 똘레랑스론이라는 소책자를 썼던 해가 1763년이었다. 우리가 흔히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철학이라 부르는 몽테스키우의 루소, 볼테르는 모두 똘레랑스의 개념을 세우고 발전시켰던 사람들이다. 똘레랑스와 관련하여 세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면 몽테스키우는 이민족에 대한 똘레랑스를 특히 강조했고 볼테르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교도에 대한 똘레랑스를, 그리고 루소는 정치적인 이념상의 똘레랑스를 특히 강조하였었다. 나는 동족상전을 일으켰고 적대적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똘레랑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굳게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똘레랑스는 우리 전통 속에 있었던 중용과 외유내강까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내에 똘레랑스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나는 최근 들어 똘레랑스에 두 개의 사족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였다. 하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관련된 똘레랑스 사족이고, 또 하나는 극우 세력에 대한 똘레랑스 사족이다. 사족은 원래 필요 없는 것인데 굳이 붙이는 까닭은 똘레랑스에 대한 오해를 피하려는 높아심 때문이다. 첫 번째 똘레랑스 사족은 똘레랑스의 대상은 남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똘레랑스, 즉 시쳇말로 자기 자신을 봐주는 똘레랑스는 똘레랑스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외유내강의 전통을 잃어버린 자신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한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이런 풍조에 앞장서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 지도층 사이에는 대필, 즉 글을 대신 써주기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었다. 말인즉슨 대필인데 따지고 보면 남의 글로 자기 이름 광내기이다. 관이 있는 의사의 논문을 레지던트가 대신 써주고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교육을 받는 스승의 리포트는 여관집에서 소개해주는 직업적인 대필사가 대신 써주고, 이른바 사회 명사와 재벌의 자서전은 소설가가 대신 써주고 사회운동가의 칼럼은 부하 직원이 대신 써준다. 이렇게 사회 지도층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이 유행하다 보니 자기 글을 자기가 쓰는 사람은 사회 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권위가 없는 사람이고, 남이 써줄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선비가 그립다. 강직함과 인격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딸깍바리가 그리운 것이다. 나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그렇지만 다시금 말하거니와 똘레랑스는 남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봐주는 똘레랑스는 똘레랑스가 아니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 부디 외유내강을 찾아올 일이다. 똘레랑스를 붙이는 두 번째 사족은 과연 우리는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 똘레랑스를 보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된다. 미리 답하자면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극우는 극단주의의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앵똘레랑스, 똘레랑스의 반대말로 불려온다. 똘레랑스가 앵똘레랑스의 똘레랑스를 보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은 사족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 한국의 현실은 더욱 극우 세력에게 똘레랑스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 조선일보가 결국 최창집 교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일이나 합천의 일회공원처럼 시민 휴식 공간이 공원의 이름을 학살자의 호를 붙이는 데서 할 수 있듯이 한국의 극우 세력은 여전히 강하다. 지역 패권주의와 결합되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힘과 영향력도 무척 강할 뿐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힘과
위상과 영향력도 무척 강하다. 예컨대 독일이나 프랑스의 극우 세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극우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가 극우 세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보일 것이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 극우 세력에 대한 톨레랑스가 없어서 언론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과거 나치 역사에 대한 교훈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극우 세력에게 언론을 열어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이 차이를 극우 세력을 극복하는 데 자신감이 부족한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자신하고 있는 데서 온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언론가 열려있는 덕으로 프랑스의 극우파 국민전선당은 90년대에는 선거마다 약 15%의 득표율을 보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장-마리 르펜이 18%를 획득하여 17%에 머문 사회당의 저스팽 후보를 밀어내고 결선 투표에 나가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때 르몽드는 프랑스의 수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건은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에게 극우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그 뒤 국민전선당은 2007년 대선에서 10% 득표로 후퇴했고 총선에서 득표율 4%로 의석을 얻지 못했다. 최근 악화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일에 비하면 프랑스의 극우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극우파의 테러나 방화 등의 범죄 행위는 독일에서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욕구 불만이 폭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프랑스에서도 극우의 폭력 행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 비할 게 못된다. 결국 프랑스는 극우 이념이 폭력 행위로 발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득표율을 주는 쪽을 택한 셈이다. 이상과 같은 두 나라의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을 비교해보자. 우선 독일,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극우 세력은 분단 이래 장장 50여 년 동안 집권 세력이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권력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잃게 되었을 뿐이고 그 전까지는 줄곧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성립되면서 극우 세력이 정치 권력 상층부에서는 후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극우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다시 전면에 나설 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몰아붙인 점이나 국가보안법을 적극 옹호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의 극우적 성격을 보여주는 예다. 박정희 전두환의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시장 만능주의 아래 부드러운 독재를 폈기 때문에 극우적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다. 이 땅의 극우 세력은 언론가 차단되어 있기는커녕 군림하여 있으며 진보 세력의 언론가 차단되어 있다. 진보 정치 세력도 아직 취약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몹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톨레랑스 운운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한다. 스웨덴에는 세계에서 고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 치료해주는 전문 병원이 있다. 병원 측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여러 나라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고문을 당한 피약 증세가 발전하여 고문자를 존경까지 하는 심리 증세였다. 병원 측은 이 증세를 피고문자 증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오늘날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 톨레랑스를 말하는 사람도 이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한편 극우 세력 자체가 갖고 있는 이념적 불투명성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의 극우 세력은 스스로 극우라 칭하지 않고 보수라 칭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자처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극우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흘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제멋대로 해서 극우와 자유민주주의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극우와 자유민주주의자로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 극우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톨레랑스를 보여주고 극우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극우와 광신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다. 유신 긴급조치 시대의 암울한 공기를 한 움큼도 숨쉬어보지 않은 젊은이가 박정희 씨를 숭배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볼테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광신주의자들의 열성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중해야 하지만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